채권 불장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나는 채권왕인데 나는 요즘 채권보다 주식이 더 좋더라. 채권을 왜 안 좋게 보냐. 미래가 악재밖에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정부 부채가 늘어날 거고 그중에서 트럼프는 최악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재정 적자 늘어난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달 보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갈수록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가는 갈수록 한 달이 빠르게. 오는데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요새 일이 많아요? 요새 저희가 그 벨리 AI 개발 막바지에 들어가서 네네.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누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채권 왕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채권 왕들의 대결인가요? 요새 또 채권 금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채권 왕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채권 왕은 원조 채권 왕이죠. 빌 그로스입니다. 1944년 80세고요. 핌코라는 이제 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뭐 전설이죠. 운용자산 1조 달러까지 찍은 대단한 이 분이고, 공동락 채권 애널리스트께서 칼럼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빌 그로스가 현역 때는 빌 그로스 가라사대였다. 그러니까 내 채권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빌 그로스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대. 뭐 10년물 사라고 했대. 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난다. 네네. 그거를 이제 반박하려면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용기와 논리가 필요했었다. 네. 그래서 전성기 때 뭐 채권계의 워렌 버핏 정도 대단했던 인물이다. 분이네요. 그리고 월가의 우영우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고백을 하나 했어요. 내가 그 소위 말하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죠.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제 천재성이 특이한 다른 분야에서 발달이 되는, 자기가 좀 수리 분야에서 이런 재능, 천재성이 발휘가 돼가지고 요거를 내가 그래도 채권 투자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다. 채권도 수학의 향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최근 또 취미가 우표 수집이래요. 우표를? 네, 근데 이제 우표를 80세니까 오랫동안 모아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그래서 경매에 붙이는데 그 우표 모은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260억. 취미가 260억. 우표가 260억. 네. 운용자산 1조 달러. 1,300조 원인 거죠? 네. 그 정도 되네요. 다음 채권왕은 이제 현역 채권왕이죠. 이분도 워낙 유명한 분인데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더블라인 캐피털을 창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이분도 이제 운용자산 132조 원. 본인도 이제 이 2조 2천억 원 정도 자산을 읽었고, 근데 이게 이 앞선 채권왕, 원조 채권왕이랑 살짝 디스전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빌 그로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건들락이 채권왕 아니겠습니까? 네. 건들락한테 야, 그게 왜 채권왕이냐? 왕이면은 자기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고작 운용자산 100조로 무슨 왕국이냐? 나처럼 천조는 해야지. 10분의 1도 안 되는 애가 좀 그렇네. 이 정도는 채권 지방 호적 정도 된다. 왕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건들락이 발끈했겠죠. 그쵸. 그 영광이랑 에피소드가 있는데 내가 이거 창업하기 전에 젊었을 때 나랑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내가 창업하자고 거절했다. 창업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삐져서 이러는 거다. 그렇구나. 이게 지금 보통은 에릭이 이야기를 가져올 때 어떤 한 그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은 두 명을 같이 소개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이네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는 안 좋은데 의견은 또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이분도 전직 가수셨더라고요. 가수? 네, 밑에 이제 가수 현역 활동할 때, 밴드 활동할 때 사진인데 네. 대박이다. 가수 활동하다 이제 그 같은 밴드에 있던 이 여성분이랑 결혼까지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가수 실패해가지고 채권이나 해야겠다라고 해서 금융업에 와서 채권하는데 채권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우선 이제 빌 그로스 원조 채권왕의 의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빌 그로스 같은 경우는 채권 불장이 이제 좀 끝난 것 같다. 나는 채권 왕인데 나는 요즘 채권보다 주식이 더 좋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불장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불장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채권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해서 초과 수익을 거둔다고 해도 자기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난 채권 아닌데 채권 안 한다. 나 요즘 주식만 해. 내 전 재산의 70%를 이 주식에 넣어놨어. 정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전 재산의 70%를 넣은 주식이 뭔지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1조 달러나 운용했던 사람인데 뭘 하고 있는 건지. 채권을 왜 안 좋게 보냐. 미래가 뭐 악재밖에 없다는 거죠, 채권은. 그래서 뭐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정부 부채가 늘어날 거고 그 중에서 트럼프는 최악이다. 트럼프가 되면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재정 적자 늘어난다. 근데 이렇게 또 채권도 정부에서 막 찍어내고 그리고 인구 구조를 볼 때도 점점 노령화가 돼가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생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고착화 될 거다. 2%는 본인이 봤을 때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부채 늘어나 인플레 3%에서 고착이 돼 이러면은 뭐 금리 인하가 앞으로 되겠느냐? 앞으로 절대 안 될 거고 이분이 이제 채권에서 토탈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금리 수익뿐만이 아니라 채권 가격 자체 수익까지 생각을 해서 통합적으로 채권 수익을 봐야 된다는 관점인데 요 개념을 이제 빌 그로스가 만들어낸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토탈 리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5%라 그러면은 토탈 리턴 관점에서 수익이 나려면은 앞으로 금리가 4.5%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갈 거라는 거죠. 위에서 앞서 말한 환경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채권 투자로 알파 채권 너무 잘해서 초과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도 매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벤치마크 대비해서 우리가 잘하면은 벤치마크를 이겼다. 잘했다. 시장이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벤치마크가 그 마이너스 수익률이면은 그거보다 조금 잘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그 돈으로 점심을 사 먹을 수 없다. 보통 우리가 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걸 보면 코스피보다 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스피가 몇 프로인데 마이너스 10%요. 이러면 좀 애매한 거지. 그래서 코스피보다 잘해서 얼등인데 마이너스 9%였습니다. 이 자랑이 아닌 거죠. 그럴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서 봤듯이 이 채권의 벤치마크가 계속 저조할 거기 때문에 벤치마크 상회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상회한다고 해도 절대 수익으로는 이득이 없으니까 채권 호시절 끝났다. 매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채권 자체 금리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옵션으로 트레이딩만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채권은 지금 사실 이제 변동성이 커요. 채권인데 오히려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것 같아. 변동성 대비 수익률로 봐도 별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빌 그로스가 채권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정부 부채, 채권의 공급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인플레가 높을 때는 무슨 채권이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CPI 발표되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4.5 왔다 갔다 하는데 이 CPI가 발표돼서 뭐 3%에서 고착화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하면은 5 쪽으로 붙을 거고 아니다. 3 밑으로 떨어질 희망이 있다라고 나오면은 4 쪽으로 붙을 거다. 네, 빌 그로스 말대로 됐죠. 4 쪽으로 지금 붙었죠.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언을 맞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이 채권 버린다고 했잖아요. 내 전재산 70% 이 주식에 박았다라고 하면서 야, 이거 뭐죠? 그 MLP라는 기업들에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LP가 뭐냐면은 이게 그 지분 형식이 아니라 파트너십 형태로 된 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트너십 형태로 됐는데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주로 대부분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미드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에너지를 운송하는 그런 기업들이 파트너십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 왜 이 70%나 자기 전 재산을 여기다 박았나? 좋았네요. 여기 이제 MLP 중에 하나인 이제 MPLX라는 기업의 주가인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 봐라 뭐 엔비디아 못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뭐길래 이렇게 올랐고 뭔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나 보니까 이게 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좋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파트너십 구조다 보니까 배당이 비용으로 처리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안 물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다. MLP 쪽에서 대장주가 이제 ET라는 건데 ET 기준으로 말하면은 세제 혜택 감안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 10에서 11%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배당 수익 이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그 외에도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 WES라는 이 MLP가 있는데 이것도 1년 동안 배당금을 한 30% 정도 올렸다. 그래서 배당이 상당히 쏠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배당 외에도 그럼 주가가 여기서 아까 봤듯이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더 오를 거냐라고 하면은 유가가 여기서 더 폭등할 것 같진 않아서 상승률이 크진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는 규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뮤추얼 펀드가 이 MLP에 투자를 못 하고 있대요. 만약에 이 규제가 풀린다면은 뮤추얼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주가
주가가 한번 추가적으로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네요. 네, 한 발 남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MPLX라는 이런 티커를 가진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관점의 이제 조합 느낌인데 여기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고 배당 투자 이런 관점에서 수혜가 있는데 세제 혜택까지 있다. 근데 사실 잠재력이 한 발 더 남았다. 뭐예요 또? 이게 뭐냐면 이제 빌골스가 봤을 때는 이게 주가가 조금 오버밸류에이션 된 것 같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인덱스 멀티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 레이시오, PER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초록색 그래프가 케이프 레이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10년치의 이제 이익을 평균을 내 가지고 한 PER인데 이게 지금 전고점 수준에 거의 왔다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자기가 봤을 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긴 한데 경기가 둔화가 돼서 기업 실적들이 전망에 못 미치면은 그러면은 지금 고평가된 상태에서 이제 떨어질 텐데 그럼 그 자금이 어딜 가겠느냐? 저평가된 주식들로 갈 텐데 그게 바로 그 저평가된 주식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얘기한 MLP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MLP 말고 좋아하는 주식이 있다. 바로 지역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빌골스가 봤을 때는 이제 은행 위기는 좀 끝난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아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밑에 요 그래프가 이제 은행들의 예치금을 이 현금을 나타낸 거거든요.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보니까 현금 은행들이 많이 쌓아놨다. 만약에 이 은행에 지역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 CFG라고 이제 지역은행 중에 하나인데 지역은행들의 이제 PBR을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다. 0.7, 0.8이기 때문에 과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낮아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프로만 봐도. 그래서 나는 지금 지역은행 주식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보다 주식이다. 근데 주식 중에서 MLP 그리고 이제 지역은행.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투자랑은 조금 그 결이 다르지만 그 나름의 방식대로 돈을 잘 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면은 AI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그렇죠, AI 안 하면 주식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뭐 AI에 대해서는 생산성 혁명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생산성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한 0.5%만 끌어올려도 생산성을 이거 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AI를 인정을 하긴 했고 그럼 어떤 주식을 혹시 뭐 눈여겨보고 있냐. 그래서 AI 비싸서 투자는 안 하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는 좀 비싸고 너무 비싸고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괜찮을 것 같다. 보이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밸류에이션도 좀 낮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이 잠재력에 못지않다. 성장 잠재력에 못지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AI 주식 이렇게 비싸다고 해서 안 산다고 하니까 뭐 지금 매도하라는 거냐 이렇게 비싸니까 빌골스는 매도하라는 건 아니다. 매도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자기가 채권을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채권 매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또 AI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또 이 자산 분배에 있어서 이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가 깨진 게 좀 이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레이달리오의 올웨더도 막 환매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AI 때문에 주식과 채권 상관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원래 이제 주식도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채권도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뭐 주식이 뭐 매크로 좀 안 좋다고 해도 AI 때문에 그냥 가네. AI 모멘텀 때문에 가네. 매크로 그냥 다 무시하네 AI가. 그래서 요 상관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채권이 또 매력 없어진 거 아닌가 AI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공감하는 게 AI 때문에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주가가 좀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12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이 금리 내릴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엄청 3월 달에 당장 내릴 것처럼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3월이 아니고 지금 이제 6월인데 9월 달에 할지 말지까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참 후퇴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때문이냐? 다 AI 때문인 거죠. 연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은 지금 AI를 보고 있었던 환경이다. 이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을 조심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캠피셔 얘기했을 때는 캠피셔는 대선 호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골스는 아니야 대선 악재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시가 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프랑스 선거와 인도 선거가 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프랑스 선거가 이제 이 예상 밖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거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선언을 하니까 이게 또 이 주식시장을 흔들었죠. 맞아요. 요 선언이. 그리고 인도 역시도 그 모디 총리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압승을 못하니까 요게 또 주식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만 봐라. 지금 프랑스 선거, 인도 선거만 봐도 대선이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그럼 미국 대선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느냐. 대선이 좀 주식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시작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영국 그때 기억나시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도 결국은 정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빌고르스의 얘기였고요. 네. 다음은 이제 현역 채권왕 아하. 건들락의 얘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번들락이네요. 건들락은 본인이 이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 채권업계 최후의 생존자다. 내가 이제 40년 전, 50년 전에 일을 시작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뭐 은퇴하거나 스캇 마이너드란 채권왕은 또 돌아가시고 맞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채권하는 사람 나밖에 없네. 나 혼자 남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니 그럼 왜 은퇴 안 하세요? 돈 벌 만큼 벌고 끝났는데 나는 그냥 이거 하면서 이 채권 바닥이 어떻게 끝나나 결말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드락 같은 경우는 침체가 올 거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요즘 이 침체 올 거라는 톤이 살짝 약해지긴 했습니다. 이번에 발언을 보니까 침체가 뭐 곧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침체가 와도 채권은 안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자산 시장에 전반적인 레짐 체인지가 올 것 같다. 자산군들의 성격이 좀 바뀌게 될 것 같다. 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자산군들의 성격이 바뀌면은 어떤 자산이 유망하냐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생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최후의 생존자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본인 투자 비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를 최후 생존자라고 이야기한 건들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자사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인플레이션 모델로 보면은 올해 중반에 3%가 될 거라고 이제 모델상으로는 나왔는데 근데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예전에 한창 떠들어댔던 슈퍼코어가 안 떨어지고 있다. 3%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파월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럼 이제 왜 이게 또 예언을 이렇게 바꿨냐.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자사 모델에는 에너지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를 가정하에서 이제 올해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부터 3%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것도 유가가 안 죽다 보니까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는 이제 CPI의 기여도를 본 거거든요. 에너지의 기여도를. 보시면은 최근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또 CPI 기여를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요 점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3% 및 좀 힘들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위에 있는 이쪽이 이제 한참 연료, 공공요금, 가정용 에너지, 자동차 연료 이런 것들이 높아서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높게 올라가는데 영향을 줬다면 최근에는 좀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다시 또 플러스로 올라섰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안 잡힐 것 같다라고 보신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요인이 있다. 자기는 이런 요인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놀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제 보험료입니다. 지금 요건 이제 CPI에서 보험료 항목만 떼서 본 건데 보험료가 항목만 지금 전년비로 최근 보면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원인은 아직 자기도 모르겠다. 보험료가 이거 왜 오르는지. 근데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강제로 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법적으로 의무니까. 의무적으로 내는 요금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이거 선택을 못하는 비용이 올랐다는 거는 이거 역시 인플레가 안 잡히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보험 회사들 주가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보험 회사들 잘 안 보셨죠? 근데 미국 보험 회사들도 구조조정 싹 끝났는데 보험 요금을 엄청 올리니까 실적이 정말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의 비밀의 종목이 또 보험회사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가기엔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추세선을 그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2%대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가 요 주황색 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보통 YOY로 보지만 전년비 비율로 보지만 원래 이제 인덱스잖아요. 수치잖아요. 그쵸, 인덱스죠. 그러니까 매년 2% 올랐을 때에 이제 그 인덱스 추세선이고 주황색 점선이 파란색은 이제 현재인데 추세선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요거 때문에라도 뭐 인플레이션 2% 시대
꿈깨야 되지 않나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긴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이제 말에 PC 물가가 발표되는데 그 물가가 지금 예상치 기준으로는 전달보다 안 오를 것 같다는 게 예상이거든요. 근데 전달만큼 안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매달 올라? 전월보다도 더 물가 오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사실 안 올라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물가는 너무 살인적이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시 추세선으로 돌아가려면 오히려 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돌아가지 때문에. 못하겠대 예전으로. 그러면서 이제 침체에 대해서도 나 침체 작년에 오거나 올해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틀린 것 같다 어. 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YOY 전년비라는 개념에 속았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M2 통화량을 나타낸 겁니다. M2 통화량 YOY가 아니라 절대 액수를 나타낸 건데 이제 이 노란색 점선 추세선이고요. 파란색은 이 현재 그 M2 통화량인데 YOY로 봤을 때는 뭐 1940년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는 이러는데 그래도 영향 전혀 없다. 역성장해서 침체 온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추세선을 너무 뛰어 올라가지고 코로나 때 너무 이제 이 돈을 많이 뿌리고 풀어서. 이러니까 너희 추세선이 이미 뚫어 올려서 YOY로 뭐 네거티브로 역성장을 하고 이래도 아하. 의미 없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기에 전혀 영향을 못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M2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그런 지표긴 한데 이 그림을 보니까 건들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네요. 아니 그때는 왜 몰랐었고 이제 와서 이제 또 고백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 침체 지표들도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이제 틀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원래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금리 결정이나 이런 걸 경기나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침체를 알려준다는 건데 과거랑 비교해 보니까 채권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위에는 이제 2년물 금리고 밑에는 10년 금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가운데 이 검은색 선이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고요. 네. 마지막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역대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됐나?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근데 보면은 지금 그 과거의 움직임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밴드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 움직임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채권 시장이 지금 갈피를 못 잡니다. 아하. 아이고,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효과적인 시그널이 아닌 것이다. 보통은 이제 채권 시장의 가격을 보고 채권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물가가 잡힐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답안지를 보면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를 들어봐도 빌그룹스랑 건들락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건들락이 캠피셔와 의견을 같이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채권왕이 긍정왕과 이렇게 또 손을 잡았는데 제가 이 캠피셔 속에 할 때 항상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경기선행지수가 틀린 이유가 있다. 경기선행지수가 현실을 반영을 못한다. 현실은 이제는 제조업 위주가 아니라 서비스업 위주의 디지털 경제로 바뀌었는데 경기선행지수는 제조업 비중이 거의 뭐 5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경제를 반영을 못해서 경기선행지수가 뭐 100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떨어져도 침체가 이번에 안 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캠피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건드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선행지수 역시도 경기를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를 만들었을 때의 경제와 지금 현재의 경제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침체가 아예 안 올 거냐? 근데 건드락이 봤을 땐 그래도 이 침체의 좀 신호가 보이기는 한다라고 하면서 고용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뭐 실업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절대값으로는 괜찮긴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이 실업 고용 관련 지표를 뜯어보자. 이게 다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실업률 관련 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본 겁니다. 실업 사유가 뭐 영구 실직인지 아니면 잠깐 뭐 이직하려고 실직을 한 건지 라는 걸 나타낸 건데 그 그래프를 보면은 영구 실직자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구 실직자가 어디 있죠? 지금 보라색 맨 왼쪽에 보라색 그래프인데 네. 계속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실업 기간 같은 경우도 이 5주 미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5주에서 14주가 점점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 기간이 그러네요. 길어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파트타임 사유 추이도 파란색은 비경제적 이유고 초록색이랑 보라색이 경제적 이유거든요. 네. 근데 초록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경제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산업별 평균 주간 근로시간 추이인데 여기 네. 이제 전년비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보면 이제 점점 이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노동지표가 지금 약화가 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슬슬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인 예견대로 침체가 오면은 상당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번 침체가 오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회보장기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사회보장기금을 종류별로 언제 고갈되나 이제 미국 예산처에서 언제 고갈되는지 예상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남색 그래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 이 미국 예산처에 따르면 2033년이면은 고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요 33년. 그렇죠. 근데 요 가정도 금리가 3% 미만이고 재정적자가 4% 미만이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인데 지금 금리 3% 넘었죠. 재정적자 6%죠. 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33년까지 한 번은 안 오겠느냐. 한 번이라도 오면은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진다. 상당히 큰일이 난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건들락은 경기 침체가 이제 곧 온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은데 오게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사회보장기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재정적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침체가 오면 오히려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침체기별 이 재정적자의 추이와 그 사유를 나타낸 겁니다. 이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체기가 오면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 그러니까 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실업수당을 줘야 되고 세수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돈 못 버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이제 사이클적인 요소고 하늘색은 이제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정부의 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인데 이 2000년대 이후로 이 정부의 임의적인 지출로 발생하는 적자가 엄청 커지지 않았습니까? 재정적자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앞으로 침체가 오면은 정부가 돈 안 풀겠느냐? 더 푼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건달하게 봤을 때는 침체가 오면은 재정적자가 지금 한 6%대인데 한 16%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걸 돈을 그렇게 풀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 그냥 풀어. 됐어. 야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을 풀면 너무 많이 푸네. 인플레의 뜨거운 맛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 자산군의 성격이 바뀐다, 레짐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격이 바뀔 것이다. 대표적으로 채권인데 그 예전에는 침체, 채권이 좋다. 이런 게 이제 공식이었는데 이게 깨질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침체가 오면은 건드라기 계산해 보니까 한 채권을 한 70조 달러 수준으로 발행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예전 금리 뭐 2% 이런 걸로 발행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렇게 돈 풀면 또 인플레 오지 않나? 그럼 채권 사는 게 맞아?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침체가 와도 채권을 사지 않을 것이다. 침체가 오면은 채권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70조 달러가 맞는 건지 이게 좀 눈이 의심이 될 정도 수준인데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가 안 되는데 어쨌든 GDP 이상의 돈이 막 들어갈 거다. 이게 숫자가 맞든 틀리든 건들락의 이야기는 과거랑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앞서 그 비그로스도 얘기했죠.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 것 같다는 거고. 과거 같으면은 뭐 정부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 내리면 경기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금리 내려? 그러면은 인플레 또 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채권 투자자들도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진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뭐 부채 문제 어떡하냐. 제 부채 때문에 이제 뭐 다 안 되는데 건달하게 봤을 때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 일단 외국인한테 안 갚는다고 디폴트 선언하고 지금 발행된 채권 금리 딱 2%만 쳐서 줄게. 내국인들한테는. 그러면은 다시는 사람들이 미국 부채 안 사갈 거기 때문에 균형 재정이 가능해진다. 약간 지금 잠깐만 채권 왕이잖아. 이 사람이 자기 말로는 유일한 생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와 대박이네요. 거의 뭐 막 나가자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정상화된다라는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지금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파월도 이거 알 거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인플레이션 한 이 정도 유지해서 정부 부채나 좀 녹이자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자 이 표현이 이제 사실은 인플레가 오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뒤로 미루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어떤 자산군이 유망하냐? 자산군들의 성격이 바뀌는데 첫 번째로 원자재를 뽑았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자산군별로 이제 올해 YTD 기준으로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빨간 박스가 원자재거든요. 원자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가 본인이 봤을 때는 레짐 체인지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원자재가 원래는 이 모멘텀 자산이었는데 아마 이제 변동성이 한번 팡 튀고 이런 자산이지 쭉 우상향한 자산이 아니었는데 우상향한 자산으로 바뀐 것 같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또 이게 이 캠피셔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캠피셔가 지금과 1968년이 똑같다. 평행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들락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1968년과 지금이 평행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금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건들락 같은 경우는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금이 좋긴 한데 금이 모멘텀 자산이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삼중천정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피크아웃이고 앞으로는 안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냐? 지금이 1968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968년이 이때 당시 뭐 반전 운동도 있었고 세대 갈등도 심했고 유럽에서는 6.8혁명 일어났고 인종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갈등과 불안이 상당히 많은 시기였다. 그래서 이때 60년대를 정치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좌우하는. 지금도 정치의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와 이제 시장이 비슷한데 이 정치 시대 특징이 갈등과 불안이 혼재돼 있는데 이 갈등과 불안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점점 갈등과 불안이 우상향이 되니까 이게 이제 금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계속 오르는 거고 본인이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등과 불안의 시대 1968년과 평행 이론이다. 70년대에 이제 이 밑바탕이 된 시기죠. 그쵸. 그때부터 이제 물가가 베트남 슬슬 전쟁 오르기 있고, 시작을 해서 돈 풀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자산이 뭐냐? 이머징 마켓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체가 오면은 채권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채권이 안 좋을 거다. 마찬가지로 침체가 오면은 달러도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달러가 아주 안 좋아질 것이다. 달러가 네. 달러가 그러면은 약달러로 바뀌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나느냐. 이머징이 엄청 뜰 거라는 거죠. S&P 500과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머징 대비해서 미국 주식이 잘 나가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미국 주식 대비해서 이머징이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역대급으로 이머징 대비해서 미국 주식이 잘 나가고 있죠. 그래프를 보면은. 근데 이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머징이 달러에 눌려 있는 건데 달러가 여기서 약달러로 바뀌면은 이머징이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서가 이게 경기 침체가 오면 달러가 약세가 될 것 같아서 이머징이 좋다는 건데 사실 경기 침체가 오면 달러가 약세가 될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다 달러가 약세가 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 EM이 좋아질 텐데 굳이 지금 이 경기 침체도 안 올 것 같다면서 이런 얘기를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왜 아니냐? 이 그래프를 봐라. 이 추세가 난 이 추세가 싸우고 싶지 않다. 난 이머징 좋지만 특히 이머징 중에서도 뭐 이 인도나 멕시코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좋아 보이지만 이거 뭐 이 추세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더 싸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건들락이 이야기한 시나리오로 가면 그때는 이제 EM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떻게 최후의 생존자가 됐냐라고 비결을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 전략과 내 이제 투자 로직, 내 이런 판단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매일 한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제 절대는 곧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채권금리 마이너스 갔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채권금리는 이제 영원히 마이너스에 머물 거다. 다시는 금리가 안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절대 안 오른다고 했는데 곧 올랐다는 거죠, 금리가. 그래서 이 바닥에서 절대는 곧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 이게 적중률을 한번 돌이켜 봤대요. 내가 한 40년이 됐는데 커리어가 적중률이 한 70% 정도 된다.
내가 이렇게 맨날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내적 중률은 70%라고 한 게 기만인 것 같긴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 대단해 보이지만 근데 30%는 틀렸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40년 일했으니까 30% 틀리면은 12년을 틀렸다는 뜻이다. 근데 내가 12년을 줄창 틀려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냐. 중요한 거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거다. 네. 본인은 항상 이제 베팅을 할 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베팅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돼요. 뭐 잘 못 맞춰도 돼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했다라는 거. 역시 이제 마지막에 왜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빌그로스가 굉장히 투자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뭐 MLP라는데 70%를 받고 채권 안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 빌그로스는 부자라서 이렇게 투자합니다. 근데 나이도 80세고 뭐 우표만 해도 지금 260억 가지고 있는데 현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엔비디아처럼 막 몇 배 안 먹어도 됩니다. 10배가 없어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채권 금리는 앞으로 불투명하니까 이 금리가 이 빌그로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배당 따박따박 주는 MLP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현금이 많다, 풍족하시다 하면은 빌그로스의 투자 방법을 한번 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건들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권 레짐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채권 왕한테 반대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발레를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네. 우리가 작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주기적인 이벤트잖아요. 연례 이벤트. 네.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이때 당시에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했단 말이죠. 이 펀드 매니저들이랑 이제 투자자들한테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어떤 자산을 사겠느냐로 보니까 1위가 금이고 2위가 국채였습니다. 미국 국채. 그러니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미국 국채도 이제 끝인데 로직으로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국채 산다는 거죠. 국채 싸졌네? 오히려 좋아. 야 미국 말고 대안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국채를 사기 때문에 만약에 침체가 와서 뭐 부채가 늘어나고 건드리 로직은 맞습니다. 건드리 로직이 논리는 뭐 훌륭하죠. 근데 과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 반대로 뭐 미국 왜 답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네. 소심하게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들락의 이야기가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계속 좀 틀려서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 글쎄요. 채권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채권 왕조차도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에 있어서 경제라든지 기존의 방식대로 설명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채권 사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어려워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원우진 선생님이 누군가요? 수학 1타 강사하면 현우진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원자재 1타의 원우진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선생님, 네. 이 원우진 선생님은 바로 피에르 안두랑입니다. 네. 예전에 이호성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원유 맞아요, 관련 얘기를 맞아요. 했을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원유 왕입니다. 최고의 원유 트레이더고 근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원유를 넘어서 이분이 이제 원자재 왕 아닌가? 원자재 쪽에선 최고의 트레이더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 이력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학위가 6개예요. 석사 학위가 금융수학, 응용수학, 컴퓨터과학, 이론물리학, 전체물리학. 학위 콜렉터인데 이 학위들도 옥스퍼드 같이 뭐 쟁쟁한 대학에서 수여를 했고 최대 킥복싱 단체라고 이제 글로리라고 있습니다. 이 밑에 안두랑이 킥복싱하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점프해서 날라차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박이네. 근데 본인이 킥복싱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 단체를 하나 사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를 사서 지금 회장의 역할도 하고 있고 네. 대단한 원자재 트레이더답게 이제 비톨이라고 세계 3대 원자재 이제 중개회사 중에 한 곳이거든요. 여기서 아직까지도 전설로 내려오는 직장 선배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2004년에 이때 기준으로 이제 1년 성과금 260억을 찍어가지고 전설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이 전설답게 올해 또 엄청 좋습니다. 올해 수익이 1조 5천억 원. 올해 수익이? 네, 올해 5월까지 1조 5천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1조 5천억을? 수익률이 83%. 대단하네요. 그 지금 돈이 100억으로 100억 번 것도 아니고 10억으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번 것도 아니고
1조를 벌었다고요? 네,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 사람? 뭘 투자했길래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나. 코코아와 굴입니다. 코코아가 또 올해 엄청 화제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보다 코코아가 많이 올랐다. 도대체 이 코코아 누가 먹었을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안두랑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리도 이 속보요로 전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LM이 맞아요. 갑자기 구리가 맞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럼 이 갑자기 급등한 구리 누가 먹었을까? 안두랑이 또 먹었더라고요. 네. 네네. 투자해가지고. 네, 이렇게 먹었고 아까는 채권을 버린 채권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원유를 버린 원유왕입니다. 자기가 나 요즘 원유 안 해. 라고 이렇게 원유 안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들 사이에서 원자재가 여러 가지 원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도 있고 금속도 있고 소위 우리가 이 소프트 원자재라고 하는 곡물류도 있고 한데 이 원자재들 사이에서 좀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 같다. 자산군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들 지금 레짐 체인지를 이야기하네요. 뭔가 바뀐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선 이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코코아를 도대체 어떻게 먹었는지 코코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용어가 헷갈립니다. 아직 이 용어 자체가 정의가 안 됐더라고요. 카카오랑 코코아는 또 뭐고 카카오는 또 뭐야?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많이 쓰는 기준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카카오는 이제 코코아 콩, 그러니까 코코아 열매입니다. 코코아 열매가 열린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코코아 콩은 이 카카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게 이제 요 열매를 가공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초콜릿 만들 때 쓰는 이 원료가 되는 거고요. 코코아 가루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코코아 선물은 뭘 거래하는 거냐? 요 코코아 열매, 코코아 콩을 거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걸 봐도 계속 이해가 안 되지? 아무튼 카카오랑 코코아 좀 다르다는 거예요. 코코아 콩을 선물로 거래를 하는 거다. 그래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거래한다. 열매를 거래한다. 제가 이번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유익합니다. 제가 또 원자재를 저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안두랑이 원자재를 투자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자재를 어떻게 투자하는지 방법론대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코아니까 내가 거래하는 원자재가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코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품종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메인은 포레스테로라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코아가 이제 자라야지 뭐 수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코아가 보니까 기온이 30도에서 32도, 평년 기온이 그 정도 되고 아무리 낮아도 한 15도에서 21도 이 정도 일정한 기온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강수량도 1500에서 2000ml 정도 연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습도가 높아야 된대요. 습도가 100%인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후 조건이 있어야지 자라는 게 코코아고 코코아가 한번 심으면은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5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뭐 야생 코코아는 한 100년까지 사는데 이제 농장에 있는 코코아는 한 30년에서 40년까지 살고 이 코코아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오히려 많을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언제 하느냐? 이제 메인 수확기, 그러니까 이제 코코아가 생산되는 시기는 10월에서 3월이고 4월에서 8월 사이에도 수확을 하긴 하는데 수확량은 이제 메인 수확기만 못 합니다. 요 정도 이제 염두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코코아 뭐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1조를 벌었다니까. 이거 공부해가지고 1조 번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코코아 하는 거야. 코코아 코인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YTD 기준으로 거의 뭐 저서기 때는 180% 가까이 올랐고요. 지금도 수익률 한 12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두랑의 인터뷰가 원자재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방법론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자재는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뭐 좋다고 하면 그거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주식에 투자할 때 가치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주식은 결국 이제 기업의 지분이니까 이 회사가 얼마 버는데 앞으로 얼마 벌 건데 버는 돈으로 이제 가치를 환산을 하면 원자재는 수급으로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공급이 얼마나 되고 수요가 얼마나 되고 그 외에 이제 금융 변수 뭐 원자재 보통 달러로 많이 걸어야 하니까 달러 지수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목표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급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파악을 해야 할 텐데 수급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크게는 이제 3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과 수요의 큰 손들을 알아야 됩니다. 공급은 누가 주로 하고 있고 수요는 누가 주로 하고 있고요. 큰 손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랑 추이를 알아야 됩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어떻게 되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바뀌거든요. 가격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탄력성과 추이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탄력성이라는 거를 부연 설명을 좀 하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이 따라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탄력적인 거고 가격이 올라도 아이고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비탄력적인 네.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부족한데 부족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쌓여있는 재고가 얼만데 아하. 요거까지 파악하는 게 대략적인 수급 파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큰 손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급의 코코아 공급의 큰 손은 누군가? 큰 손 이 각국의 이제 코코아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도표인데 보시면 뭐 큰 손 바로 보이죠?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우리는 이제 코트디부아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코트디부아르와 이제 가나 초콜릿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가나입니다. 요 두 국가가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대략 한 60%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두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수요는 누가 이 코코아를 많이 먹나? 초콜릿 누가 제일 많이 먹나라고 보니까 유럽이 제일 많이 먹긴 하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근데 뭐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먹습니다. 골고루 유럽에서도 많이 많이 먹고 뭐 북남미에서 많이 먹고 아시아에서도 많이 먹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한 명의 수요에 큰 손은 없다. 골고루 다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탄력성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수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원자재가 수요가 이 탄력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소비하고 안 좋아지면 많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근데 코코아는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연간 생산량을 이 수요량을 보니까 네.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초콜릿을 안 먹지 않고 그렇죠. 경기가 좋다고 해서 초콜릿 한 개 먹을 거 두 개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꾸준히 인구 늘어나는 대로 먹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원자재와 다르게 좀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영향을 많이 안 준다는 거죠, 수요에. 네, 맞습니다. 공급 같은 경우가 어떠냐? 공급이 오히려 수요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좀 더 탄력적이다. 수요는 가격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 공급이 오히려 많이 받는다라는 걸 파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족분이랑 재고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파악을 해야지 코코아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나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 빨간 박스가 제 부족분이랑 재고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왼쪽 빨간 박스가 이제 부족분입니다. 네. 보시면은 최근 3년간 코코아가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네요.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옆에는 이제 재고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재고가 아니라 사용량 대비 재고를 본 겁니다. 코코아가 열매니까 요거를 네. 가져다가 이 열매를 처리를 해서 초콜릿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 쌓여있는 거 대비 가져가서 코코아 만드는 그 수요를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 대비해서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지금 뭐 역대급으로 이 수치가 낮습니다. 가장 낮네요. 네. 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안드랑이 봤을 때는 재고가 지금 80만 톤이 부족하다. 근데 80만 톤이면은 코코아가 이 생산량이 보통 한 5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 생산량의 16% 와. 부족이 올해 발생을 했고요. 네. 재고 대 그라인딩 비율, 그러니까 재고 대비해서 수요 비율이 21%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지난 10년간 25%에서 40% 사이였는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재고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재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 수급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가 원자재 시장에 위치를 않았으니까 어떤 촉매에 반응을 할까? 그러니까 이 이벤트들이 공급이 감소하는 이벤트가 있고 증가하는 이벤트가 있고 제가 원유를 얘기하면은 뭐 오펙이 감산 결의를 했다 이런 공급이 감소한 이벤트겠죠. 그런 이벤트가 있고 수요도 감소한 이벤트 증가한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부족분이 큰 상황이면은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가격 반응이 위로 튀겠죠. 그래서 이런 촉매를 아는 게 이제 그 다음 원자재 투자의 다음 스텝인데 근데 촉매는 지금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이 이미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코코아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가격 반응을 일으킨 촉매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 추세가 반대로 꺾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추세를 꺾일 촉매들, 그러니까 뭐 공급 증가 이벤트나 수요 감소 이벤트들이 있을지 점검을 해보는 게 이제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코아가 부족한 게 공급 감소로 인해서 생긴 건데 왜 공급이 감소됐나? 어떤 이벤트가 공급 감소를 불러왔나? 보니까 기후 위기입니다. 아까 봤듯이 강수량과 습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엘니뇨 때문에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막 퍼부었다가 어느 날 또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비가 안 오고 습도도 한 100%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습도가 100% 이상으로 막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수확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또 기후위기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흑전병 CSSB라는 카카오나의 치명적인 질병이 있대요. 이게 이제 기후가 이상해지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병인데 그래서 지금 이 병이 카카오 발병을 해서 나무가 걸리는 네. 전염병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이 열매가 썩고 막 이래가지고 이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게 또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에 이제 비료 그러니까 원료들이 많은데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거 수출을 못하게 해서 비료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이 아프리카 같이 경제적 여유가 많이 없는 곳에서는 농사를 많이 못 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급 감소의 요인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프리카가 또 인플레이션에 엄청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 이 카카오 주요 생산국 중에 하나가 가나인데, 가나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50%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한 20%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코아 가격이 인플레이션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시를 해준대요. 농부들 코코아 열매 이 가격에 팔아, 공시를 해주는데 이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 나 카카오 나물 이거 재배하면은 내가 손해인데 나 뭐 고무나무나 딴 거 돈 되는 거 하지 이거 왜 해? 그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공급 감소가 일어났다. 또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공급 감소 요인이 계속 지속이 될까?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이 지속가 될까라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기후위기 요인이죠.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기후가 좋을 수 있다, 반짝.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좋아서 그럼 만약에 아주 좋게 가정을 해서 올해는 좋다고 치자. 풍작이 일어난다고 해도, 역대급 풍작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생산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재고가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 발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종류 질병, 흑점병과 CSSV라는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는데, 어떤 질병이 더 유행했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흑점병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가 한 해 썼고 다음에 이제 좀 처치를 잘하면 다음에는 문제없이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나무가 한번 걸리면은 수확량이 확 줄어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발병했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비료 가격 같은 경우는 비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긴 했습니다.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긴 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수출을 못해서 뭐 이 비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봤는데, 밑에 이 그래프는 수출량 중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부분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 빨간색이. 빨간색이요. 네. 보시면은 뭐 21년, 22년, 23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 없네요. 네, 그대로 뭐 수출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뭐 앞으로 다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러시아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여기서 뭐 수출을 확대를 해가지고 뭐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한 요 정도 유지될 것 같다. 농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괜찮거든요. 4%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가나가 안 좋아가지고 농부들이 지금 뭐 이 재배 의지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상황이 뭐 풍작이 오고 뭐 이래도 비료 가격이 안 오르고 이렇게 가정을 해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고, 만약에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코아의 상황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뭐 기후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고 전쟁, 뭐 비유, 이 다 여러 가지로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들인데 초콜릿을 먹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초콜릿을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내가 원래는 그냥 먹었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 그럼 안 먹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코코아 안 먹어도 죽는 건 아니니까.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 그래서 원자재를 할 때 항상 봐야 될 게, 우리가 수급을 볼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게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공급이 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맞아요. 또 이제 수요가 또 수요 파괴라고 하잖아요. 수요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반대 촉매죠.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근데 공급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나무 하나 심어서 열매 맺으면 5년 걸립니다. 상당히 기가 길기 때문에 단기간에 증가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수요는 안전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코코아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초콜릿도 비싸지겠지, 안 먹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럼 우리가 코코아에 얼마 지불할까? 초콜릿 뭐 1,000원짜리 먹을 때 그 중에서 얼마가 코코아 값일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 1조를 벌려고 이거 지금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1조 벌려고. 1조 벌려고. 네. 코코아 연간 수요량이 500만 탱인데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평균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1.7g 먹고, 이제 코코아가 뭐 한 톤당 $10,000 했으니까 1.7세트어치 사람들이 코코아를 소비한다고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좀 가정을 한번 극단적으로 불리하게 해보자. 지금 가격에 사람들이 초콜릿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초콜릿 요거 태블릿이라고 하죠. 한 판에 요게 이제 125g인데 보통 이제 코코아밀랑이 10% 정도 들어있대요. 근데 좀 비싼 초콜릿은 한 5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이 비싼 초콜릿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하나씩 먹는다. 매일 하나씩 먹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코코아 원료값이 한 14불 정도? $14 정도 나가는 거다. 코코아에. 코코아가 뭐 200% 오르기 전에는 코코아 값에 얼마를 지불했냐, 소비자들이? $10 정도 지불했다. 한 달에? 코코아가 200% 올라도 이제 사람들이 가격 감당하는 건 한 $2에서 $4 정도? 5,0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안 먹진 않을 것이다. 물론 뭐 이 전망이 이제 굉장히 인사이트 있고 직관적이긴 한데, 맞고 틀리고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고 해야
1조를 하긴 근데 1조 벌 거면 이 정도는 하긴 해야 된다 솔직히 그죠? 제가 봤을 때 뭐 함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가격 오른 거 누가 감당하냐? 허쉬 같은 회사들이 감당을 하죠. 그치, 비싸게 그치. 코코아 사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 회사들이 코코아 안 사고 설탕을 좀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 나 그냥 초콜릿 가격 올려버릴래 라고 하면은 또 이 수요 파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이 점은 좀 반대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코코아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유망하면은 도대체 가격이 왜 빠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원자재 우리가 수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가격 변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 근데 마지막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볼 때 우리가 COT 리포트라고 합니다. 미국 이제 상품거래위원회에서 매달 상품 관련해서 이제 생산자 실제로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기관 투기 수요 이런 사람들의 포지션을 매주 공개를 하거든요. 롱 포지션을 얼마나 갖고 있고 쇼 포지션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요거를 보니까 작년 9월에 이 코코아 계약수가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죠. 계속 이 계약을 유지하는 포지션 그게 이제 17만 5천 계약이었는데 5월 기준으로 2만 8천 계약으로 줄었다. 왜 줄었냐면은 코코아 시장이 갑자기 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 40년 동안 계속 횡보장이었거든요. 코코아가 전고점이 197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코코아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포지션을 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악재냐? 악재는 아니다. 왜냐면은 포지션을 줄여서 포지션을 던진 사람들은 투기 세력이고 이 포지션을 누가 받았냐? 안드랑이 봤을 때는 생산자들이 받은 것 같다. 왜냐면은 생산자는 당장 이제 실물이 필요한데 네네. 이 재고가 부족하니까 이걸 다 받았다. 그럼 결국 재고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 아니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투기 세력들은 못 참고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포지션 생산자들이 다 받았다라는 거죠. 막간에 잠깐 자랑을 좀 하자면 이거 뭐예요? 제가 그 COT 리포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COT. 근데 이게 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보기가 네네. CME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쉽진 않아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벨리 AI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COT 오. 리포트를 가져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 지수 관련한 COT만 이렇게 지금은 볼 수 있고요. 뭐 투자자별 롱숏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포지션의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외국인이 얼마나 들고 있어 뭐 이런 거 맨날 보는 거랑 그쵸, 비슷한 개념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자재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도 원자재 트레이딩 할 때 이걸 반드시 봅니다. 빠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원자재 관련 COT도 서비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점검을 해봤으니까 목표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목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1970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코아 전고점 이때가 5,500달러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보자. 너무 옛날이니까 몇십 년 전이니까 40년 전. 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28,000불이다. 근데 코코아가 지금 28,000불이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생산량이 엄청 증가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겠지만 재고가 증가해도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다. 생산량이 증가해도 13%. 1977년 전고점보다도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 변수가 원자재는 특징이 실물 인수도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실물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실물 인수받을 실물이 없다? 재고가 없어서? 이러면 이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아 올라가는 지난번에 거다. 구리가 그런 일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점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말에 2만 불 올라갈 것 같다. 2배 정도 지금 9,000달러 중후반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2배 이상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그래 내 예상이 다 틀렸다고 치자. 다 틀렸다. 그래도 하방이 단단할 것이다. 5,000에서 7,000달러 정도. 왜냐면은 이 봤듯이 재고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방도 밑에 꽤 단단한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제 신고점 갱신을 해도 그 과정에서 좀 이제 변동성은 커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인 것 같아요. 네. 기후 위기는 뒤로는 안 가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그럼 생산량이 아무래도 늘어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 그래도 늘어난다고 해도 재고 수준이 지금 엄청 많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여서 글쎄요 펀더멘탈로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코코아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시는 앙두랑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코코아라는 게 사실 이렇게 좀 조그마한 마켓이니까 데이터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 변수 중에서도 흑점병이 많이 돌았는지, CSS가 많이 돌았는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조사하는 팀이 있대요. 코코아 전문가들이, 전문 산업의 전문가들이. 그래서 본인이 이 리서치를 할 때 요 팀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진행자가. 그럼 그 팀도 엄청 많이 벌었겠네요. 코코아 전문가니까. 근데 얘네 못 벌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하고, 그쵸, 산업에 대한 전문가일지언정 가격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주식도 그래요. 막 이게 그 개별 뭐 하이닉스에 계신 분들도 하이닉스 주식으로 돈 벌었냐 그러면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계신 분들도 야 이거 HEBM 잘 될 줄 알았는데 하이닉스 살 걸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가격이 행보하니까 효과 부족한 건 아는데 그래도 네. 밴드상 상단이겠지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레짐이 바뀐 걸 몰랐다는 거죠. 오늘 레짐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엄청 많이 그죠? 나오네요. 국면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제 기후위기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위기 때문에 소프트 원자재들이 레짐 체인지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자재 중에 오렌지 주스 선물도 있어요.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냉동을 해서 보내줍니다. 실물 인수도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커피 선물. 이 커피도 역시나 비슷한 이유로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오렌지의 최대 생산국이 브라질인데 네. 브라질도 기후위기 때문에 오렌지 작황이 안 좋고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 커피 같은 경우는 이 원두가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커피 선물로 거래가 되는 원두는 아라비카입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에 또 기후위기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졌대요. 근데 베트남은 이제 로부스타라는 원두를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로부스타 생산량이 확 줄었으니까 아라비카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다른 원두로. 그렇기 때문에 커피 역시도 코코아처럼 수급상 흥미롭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기후위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는 이 기후위기 때문에 소프트 원자재 성격이 앞으로 바뀔 것 같고 나는 지금까지 원유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속 좀 하고 소프트 원자재는 거의 안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난 소프트 원자재 비중을 상당히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 원자재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코코아나 이렇게 커피나 이런 것처럼 먹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나 보네요. 그죠? 하드 원자재는 뭐 원유 뭐 이런 거에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프트 원자재 어떤 상품으로 해야 될까라는 해야 팁을 줬는데 네네. 곡물은 좀 별로다라고 곡물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급을 분석을 할 때 공급과 수요의 큰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곡물 같은 경우는 큰 손이 너무 여러 명이라는 거죠. 코코아처럼 막 한두 명의 절대적인 공급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될 데이터도 많고 공급자를 다 봐야 되니까 그만큼 변수도 많고 이 데이터 볼 때 디테일도 많이 봐야 되고 이래서 곡물은 좀 별로다. 그리고 곡물은 우리가 이제 코코아는 한 번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5년 걸리지만 곡물은 매년이 이거 씨 뿌리고 하면 1년 주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 빠르기 때문에 뭐 변수도 금방금방 사라지고 그렇기 올해는 안 됐는데 내년엔 풍년이요.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곡물은 좀 별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속보로 전달해 주신 구리. 구리. 그 안드랑이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리도. 네. 그러니까 그 보도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구리 가격이 치솟기 전에 거래소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안드랑이었다.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수급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리는 이제 공급이 얼어붙었고 이제 수요가 경기에 따라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수요가 날아다닙니다. 지금.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공급이 얼어붙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상위 30개의 글로벌 최강 기업들의 캐펙스를 나타낸 겁니다. 설비 네. 투자를. 보면은 2010년 중반, 초중반부터 우하향 하다가 2020년 되니까 그제서야 좀 늘지 않았습니까? 설비 투자가 준 이유가 이 중국과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 전 세계 구리 수입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중국이 이 시기 이때 정도에 이제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구리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설비 투자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AI 하면서 구리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다시 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당장은 쉽지 2015년 않다는 수준도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공급 위로 수요가 날아다닙니다. 이걸 저때 제목을 들었네요. 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가 날아다니는데 공급은 얼었고 이제 코코아도 한 번 심고 이 열매를 맺을 때가 오래 걸리지. 구리도 오래 걸립니다. 구리도 10년 걸려요. 그렇죠. 개발 및 광산 채광할 때까지 10에서 15년 걸리고요. 그리고 구리가 지금 당장 없어도 구리 재활용이 이론적으로 한 90%, 99% 가능하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한 30%밖에 재활용 안 하고 있긴 한데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철이 있으니까 화금이 아니라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철 존재도 있고 그리고 수요가 안드랑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가격 때문에 수요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구리의 수요는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구리가 이제 닥터 카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에 네, 민감하게 네. 반응하니까. 그 말은 이제 경기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건데 근데 이 지금 구리의 수요의 성질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뭐 레짐 체인지죠. 그렇죠. 수요의 강제성이 바뀌었다. 예전에 이제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해야 돼서 AI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럼 굴이 비싸져서 아, 이거 에너지 전환 안 할 거냐? 반드시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구리값 비싸서 데이터 센터 안 짓고 AI 포기할 거냐? 어떤 나라가 AI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의 강제성이 존재를 한다. 아하. 수요가 파괴가 안 될 것 같고 미국에 전략 비축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원유가. 근데 중국에는 이제 구리 전략 비축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리계 전략 비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중국이 비축분을 다 푼다고 해도 이 재고를 채울 수가 없다. 아. 수요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초콜릿에서 코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듯이 마찬가지로 뭐 에너지 최종 전환이라든지 제품 가격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최종 제품 가격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가격의 비중이 적다. 그러면 가격 파괴, 수요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고 그러면은 뭐 저도 그 예전에 그 유튜브 나올 때부터 가끔 말씀드렸거든요. 구리가 제2의 석유고 구리 수급이 지금 안 좋고 상향성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럼 그간 가격이 안 올랐냐. 그렇죠. 갑자기 조스키즈가 그렇죠. 터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멀티 스트레티지 펀드들 주로 이제 원자재 투자자 펀드들의 내부 규정이 그러니까 손실 제한폭이 너무 타이트했기 때문에 구리 포지션을 길게 안 들고 갔다. 근데 이제 구리가 이런 식으로 아예 수요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펀드들이 구리 롱 포지션을 길게 들고 감에 따라 이제 이 구리 가격이 상방을 볼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올해 운이 좋으면은 공급 증가율이 0%래요. 안드랑이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로 감안해 보면은 100만 톤 정도 구리가 부족할 거고 공급 반응도 자기가 봤을 때 한 5년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구리가 자기가 봤을 때 5년간 4배 정도 오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조를 벌었는데 이제 4배 오르면 4조를 벌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코코아와 구리로 1조를 번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네. 이걸 통해서 저희 원자재 투자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를 한번 봤고 그럼 이제 원유 왕이었는데 원유 투자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원유 안 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부족분이 발생할 줄 알고 원유 뭐 120달러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이제 미국이 전략 비축 풀고 이러면서 부족분이 발생을 안 했다는 거죠. 그쵸. 러시아 원유 생각보다 좀 잘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미국이 계속해서 생산량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급량이 안 부족했다. 근데 뭐 미국 생산량이 최근 4개월간 좀 둔화되고 있긴 한데 뭐 눈여겨볼 만하다. 이게 뭐 추세의 반전은 아니고 유가를 펌핑하는 것 중에서 중동 이슈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전이 돼서 뭐 사우디와 이란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뭐 미사일로 습격을 했다는 기사가 또 이러는데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정말 원유에 영향을 줄까? 그 중동 같은 경우는 안드랑이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선에서 북한 될 거다. 지금 추이를 한번 보니까 네. 갑자기 뭐 이란 정유 시설을 공격하고 이란이 뭐 사우디 정유 시설을 공격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사를 보면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게 버린 폐시설들이래요. 아주 오래된 시설들이거나.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해서 유가가 다시 오르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서 유가가 뜨는 일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유가를 펌핑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고 그리고 대선 역시도 공급에 영향 못 준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트럼프가 원유 생산을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이든도 이미 그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이미 쥐어짰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쥐어짤 수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히려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이 이란의 제재를 가하게 되면 다시 이란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원유가 방향성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코코아나 구리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승률이 보니까 봤을 때는 이제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원유가 한 7, 80선에서 지금처럼 계속 움직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아서 나는 원유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잘 모르겠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코코아나 아니면 구리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명확하게 공급은 좀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수요는 꾸준하다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이거는 들어봐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
뭐하러 내가 원유를 하냐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이전 인터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원유 시장 나도 모르겠다 이제. 너무 지금 반응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학위를 6개나 받으시고 1조를 버신 게 이제 이게 코코아 구리가 이제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이게 그 트레이딩 하기에도. 자, 오늘 에릭과 함께 건들락과 빌그로스 간의 치열한 이야기 그리고 앙두랑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가 레짐 체인지예요. 계속 이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바뀌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돌파구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 뭐 앙두랑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뭔가 열심히 해서 다른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최근에도 이제 시장이 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효치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벨리 AI를 벨리 AI. 열심히 만들어서 하반기에 눈이 충혈된 것 같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대중 네. 이제 일반적인 공개를 할 예정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일단 대기 신청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대기 신청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상당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